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평택 기지나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 병력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과거에 중국 정부가 평택 주한미군 기지 확장 이전뿐만 아니라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할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직을 또 맡고 있는데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의 평균 과세는 미국의 4배다 발언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명백한 압박 신호로 볼 수 있나요? 예, 지난 6일 미 의회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관세가 4배 이상이다. 그러면서 이 4배의 관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인,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했었을리 만무하다 해서 그 근거를 많은 대학 교수나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또 찾아봤는데 그 정확한 근거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먼저 첫 번째, 한국과 미국은 이제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 이제 무관세가 원칙인데, 근데 이 FTA 체결 시에 이제 양어세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관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관세로 FTA 품목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지금 주요한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에 있어서는 사실 FTA 적용이 대부분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세 4배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어떻게 보면 사실 터무니없는 주장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라든가 파나마 운하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타 국가의 어떤 영토 주권에 대한 주권 침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EU와 같은 유럽 공동체에 대해서도 관세 문제를 또 제기하기도 했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서로 간의 어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마저도 지금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다음 수순은 분명히 이제 환율 문제가 또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emerging security라고 해서요, 과거에 종래에 있었던 어떤 물리적 안보 위협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떠한 그런 위협이 아닌 새로운 신흥 안보의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를 이제 신흥 안보를 신안보 내지는 포괄 안보라고도 정의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후, 에너지, 그리고 사이버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어떤 전통적이었던 물리적 영역에서의 안보 위협만이 위협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새로운 안보 위협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 패권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무역, 에너지, 기후 이 외에도 뭐 환율, 뭐 사이버 등등등 이미 미국과 중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이러한 안보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확장되고 범위가 더 넓어졌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어떤 퍼스트 아메리카에 대한 자국의 국익 실리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기저하에 전통적이었던 우방이나 동맹국들에게도 쉽게 얘기하면 총구를 들이대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트럼프의 이러한 한국이 관세 4배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사실 어떠한 근거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우리 한국 정부를 좀 압박하기 위한,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이 뭐 2배, 3배 아닌 최근에는 한 5배, 그 이상의 한 10배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수치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재협상을 위한 일종의 포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면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업가의 이미지가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또 트럼프를 가리켜 협상의 귀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협상의 3요소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힘. 자, 첫 번째 협상에 있어서의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보도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떤 우월적 그런 권력 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대를 압도하고 상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런 권한을 보유했거나 뭐 그런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미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이 한미 동맹은 사실 이 동맹 이론에서는 비대칭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대국과 약소국이 동맹을 맺는 이러한 비대칭 동맹의 대표적인 게 한미 동맹인데, 말 그대로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는 약소국이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에 비해서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실 강대국의 그러한 위치에서의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을 한다? 사실은 우린 애당초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트럼프의 일종의 정치적 수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표적인 트럼프식 어떤 그런 정치적 수사다. 결국은 트럼프가 이런 강성 발언을 내보이기도 하고 또 강한 어조로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그리고 또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용의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실제로 철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 사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래서 만 3년하고도 1개월 동안 한국전쟁이 벌어졌는데 1953년 7월 이제 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53년 그해 10월 1일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한미 동맹인데요.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미 군사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모든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요,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국가와 한 국가 간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군사 동맹을 일컫는 것이고요. 그래서 즉 한미 동맹은 한미 군사 동맹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최근에도 그렇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보면, 트럼프가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정계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도 서슴없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식 정치적 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부터 비롯된 오늘날의 한미 군사 동맹이,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병력을 28,500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들자면 이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 의회나 미 국회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미국 자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미 국민들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대통령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트럼프라 할지라도 트럼프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진심은 트럼프 본인만이 알겠죠.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하는 것이 정말 트럼프의 속내가 정말 그게 진심인지는 그건 트럼프만이 알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 굉장히 좀 개성이 넘치고 주목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을 서프라이즈하게 하는, 놀라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트럼프식의 정치적 수사, 그런 발언들이 많은데,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은 아마 트럼프 본인의 속내는 그게 진위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포석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복선을 미리 제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이 훨씬 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전에 사업가 출신이고 지금도 그러한 사업가의 기질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주한미군도 수출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한미군을 수출한다는 게 트럼프만의 트럼프식 셈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주한미군도 어떤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 간의
어떤 수출 교역이나 경제에 있어서 안보와 이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이걸 한 테이블에 놓고서 트럼프식의 복잡한 셈법이 작용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트럼프는 머릿속에 주한미군도 수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사실은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에 모 유세 현장에서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지칭해서 안보에 있어서는 무임승차하는 국가이자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적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 있어 한국은 역대급 대미 수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미국에게는 경제에 있어서 적이라는 표현까지도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세간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죠. 혈맹이라 불리우는 우리 한국을 지칭해서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경제에 있어 적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무임승차하는 국가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비난 발언을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놀라움을 자아냈는데,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평택 기지를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여기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국제 관계나 국제 안보를 논할 때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인접성에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지역 내, 영내 관계나 어떤 그런 안보 불안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는데 이 지정학적 요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기정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정학은 지오폴리틱스라고 얘기하는 반면 기정학은 테크폴리틱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나라의 국력, 우리가 내셔널 파워라고 하는 국력은요, 크게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변됐는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게 바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의 온전한 국력을 평가할 때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기술력, 이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는 반도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지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고도 첨예한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만 보더라도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어쨌든 휴전 관계이지만 말 그대로 휴전인 상태인 북한을 또 우리는 대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태평양을 감싸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오늘날 강대국 중에서도 초강대국이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우리 주변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둘러싸여져 있는 우린 상대적인 약소국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 속에서 외교, 안보,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이 복잡한 메커니즘과 헤게모니 속에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낀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크게는 외교를 두 가지 노선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실용 외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강 외교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용 외교와 자강 외교가 약간 중첩된 어떤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들도 또 대두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강을 하고 싶어도 자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철저한 실용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이 바라보는 우리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은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도 중요하고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동북아 지역 영내에서의 중요한 조정자 그리고 중재자이자 그리고 지금의 현 국제 질서에 있어서의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동북아 지역 내에 이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잃으면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고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리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 지정학적 요소, 결국은 미국은 최근에 보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외 주둔 병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 전 세계 가장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한국과 일본이 위치하고 있는 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이 동북아 지역의 영내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어떤 안보나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평택 기지나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 병력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실 과거에 중국 정부가 평택 주한미군 기지 확장 이전뿐만 아니라 경북 성주에 또 사드 기지를 배치할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러한 주변 국가 그러한 초강대국들 사이에 낀 나라로서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이란 등을 가리켜 이제 권위주의 세력의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 한국 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 국가들인데 결국은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진영 국가 간의 그 세력 간의 밸런스,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반도 영내 상황을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권위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진영 국가 간의 그런 세력 균형의 그런 밸런스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균형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한 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이 한국에도 이득이 있을까요? 최근에 또 보면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나 또는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영토 주권에 또 침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알래스카 지역에 이제 LNG라고 하는 액화 천연가스 그 파이프라인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넓게 들여다보면 사실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뭐 중국도 1대1로라고 하는 지상의 어떤 육상의 수송로와 해상의 그러한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남중국해 일원에 9개의 점을 찍어서 그 점선들을 이어서 이른바 구단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중국 정부가 임의로 남중국해 점을 찍어서 선을 이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해상 수송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뭐 중국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남중국해 유역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많은 에너지원들을 수입을 해오고 많은 자원들을 또 수입을 해오는데, 그 주요 수송로가 해상 수송로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수에즈 운하로부터 남중국해 유역인데, 사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우리로서는 그 수송 기간이나 비용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극 항로가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 첫 번째,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대형 특수 쇄빙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쇄빙선이 최대 디젤 엔진 기반으로 100만 마력까지 작동 가능한 대형 특수 쇄빙선이 있는데, 근데 지금의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기반의 대형 특수 쇄빙선이 필요한데 미국이 아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대형 특수 쇄빙선을 미국이 지금 못 만들어요. 그 쇄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스마트 원자로 기반을 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자로 기반의 이 대형 특수 쇄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도 LNG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북극 항로, 결국은 알래스카와 베링의 유역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알래스카의 파이프라인을 가스관을 연결하는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우리로서도 중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또 어떤 단초가 될 것인데, 트럼프가 사실은 한국과 일본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에 이제 러브콜을 보낸 것인데,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적 어떤 국익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정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K방산의 성장세, 그리고 최근에 K방산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면서요. 보니까 그 시총 규모로 네이버를 뛰어넘어 이제 한화가 시총 규모 8위까지 뛰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또 우리 한화는 대표적인 국내 방산 대기업으로서 지금 재계서열 또 열성거락 안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판 락히드 마틴을 지향하면서 우리 국내 K방산의
선두주자로서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표 기업이고요. 이 외에도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그리고 풍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방산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서도 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추세를 보면, 추이를 보면 정말 실감이 안 날 정도예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K방산의 성장세가 굉장히 호조세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K방산은 사실은 우리가 들여다보면 K방산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방위산업은 정부만이 유일한 수요자로서 정부의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위산업의 규모를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피지컬 이어라고 하는 F년도, 그래서 회계연도 1년 전에 F-1년도에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이 국방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이 되고, 이러한 새로운 어떤 전차나 또는 함정이나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인 방위력 개선 사업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방산 규모가 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F+5년도, 향후 5개년도에 대한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서도 결국은 앞으로 장차 5개년도까지는 우리가 방위산업의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F-10년도, 즉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장차 F+10년, 앞으로의 10년치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국내 방위산업의 기본적인 산업 규모는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내다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조금 그 다음에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플러스가 된 게 방산 수출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 규모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비단 다른 나라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퀀스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략적으로 뭐 폴란드라든가 또는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국방비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편성이 되는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그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방산 수출의 수주 규모나 그 스케일, 사이즈를 우리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좀 상황을 지켜보면 눈여겨볼 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국가별 또는 그 권역별 수출 주요 대상 지역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의 주요 수출 국가들은 동남아, 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확대돼서 이제 동유럽과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무기 거래 시장의 본토라 불리우는 이제 서유럽과 북유럽 시장까지도 우리가 진출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천조 규모의 시장이라 얘기하는 미 국방 조달 시장까지도 우리가 지금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EU의 유럽 공동체의 움직임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K방산이라고 하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견제가 두드러졌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통적이었던 서유럽 국가들의 방산 선진국들이 그들마저도 이제는 우리 한국산 무기를 견제한다는 것은 시기하고 견제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이런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매 우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유럽산 무기에 대한 구매 우선 가이드라인과 가이던스를 책정하면서 이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유럽 지역에 진출하는 것에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인데, 근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게 유럽 국가들과 미국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유럽 국가들에게 트럼프의 행보가 매우 적대시하는 그런 행보가 보여지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이에 반발해서 이제는 미국산 무기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서 EU 국가들이,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한편 유럽산 무기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인데, 중요한 협력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인 서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이나 또는 미국 등의 이러한 나라로 하여금 어떤 견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또 협력도 모색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견제 속에 우리가 진출 협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기민하고도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는 유럽 시장이나 미국 본토의 국방조달 시장도 이제 활짝 열릴 것인데, 사실 이러한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사실 정부의 역할이 커요. 근데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외부의 위협이나 어떤 외부의 그런 리스크보다는 우리 내부의 약점이나 우리 내부의 위협적인 부분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정부의 어떤 탑 매니지먼트의 부재,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과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탑 매니지먼트의 어떤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약점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의 한국산 무기, 우리 K방산에 대한 유럽의 견제, 또 사실 미국도 어떤 국익을 놓고 보면 사실은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제가 3년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2022년 2월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결국은 전쟁 특수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해외 외신으로부터 많은 인터뷰 요청이 와서 한국산 무기 K방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미 하원 국방위와 그다음 미 외교협회와 같은 이런 기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성장 배경이나 그런 저력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가령 이런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방산 이야기를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해놓고 왜 한국 정부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왜 미국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왜 한미동맹에만 의존적이냐. 그래서 제가 방위산업 이야기를 한다고서 정치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질문을 패스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라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듣고서 제가 왜 첫 번째 질문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인 즉, 자,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한국산 무기와 미국산 무기가 중동이나 유럽에서 경합을 했을 때, 경쟁을 했을 때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포기하고 자국의 방산업체 이익을 양보하려 들 것 같냐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국익과 우리 한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미국산 무기냐 한국산 무기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결국은 자국의 국익에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세 번째 질문을 듣고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의 무기들, 지금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이라 불리우는 이 무기들이 과연 한국 스스로 독자 개발한 무기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세기 이전만 해도요 1970년대만 해도 소총 하나 그리고 총알 하나 못 만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모지와 같았던 시절을 겪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미군이 사용하는 기본 병기로부터 미군의 그런 전차나 자주포 기타의 이런 무기들을 역설계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고 그리고 PIP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덕트 임프로브먼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성능 개량 사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런 명품 무기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사실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온전히 우리 기술로만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때 당시 정부 당국자가 한 얘기가 한국이 불법 카피했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그 말을 듣고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그 우리나라의 무기의 재원과 그리고 관련 기술들을 목록화해서 그걸 유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불법 카피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나 한국 방산기업들이 불법 카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을 했죠. 아니 그러면 그 불법 카피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경우에 따라선 한국 정부나 우리에게 클레임을 걸겠다는 것인데 그럼 왜 그동안 클레임 안 걸고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그동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충돌됐던 어떤 지점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면 미국은 언제든 그런 것을 꺼내 들어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들이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우리에게는 좀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순진한 동화 속의 얘기보다는 냉철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